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규명에 나선 검찰이 오늘 4차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4년 조 장관의 딸이 지원한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조 장관 가족펀드 운영사가 투자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가 해외 도피 중 핵심 인사들을 회유한 대포폰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연락했다며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서라도 시간을 끌라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까지 떨어지며 대선 득표율보다 낮아졌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강행으로 20대, 학생, 중도층 등 핵심 지지층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지난 1994년 충북 청주에서 벌인 서재 성폭행 살인 사건의 수사 기록이 검찰 서류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서류를 넘겨받아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탈북을 시도하다 중국에서 붙잡힌 9살 최모양이 끝내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번만 사랑하는 엄마의 품에 저희 딸을 안겨주십시오. 다른 탈북자들도 함께 북송됐는데 앞으로 북송 인원이 최대 48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제17호 태풍 타타가 세력을 키우며 북상 중입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최대 600mm의 폭우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타파는 주말에 부산 앞바다를 바짝 붙어 지나갈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일가를 겨냥한 네 번째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시국선언과 촛불 집회가 이어졌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인 40%까지 떨어졌죠. 검찰은 이런 정치적 상황은 상관없다는 듯 조국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가족의 휴대전화를 빼면 거의 대부분을 훑었습니다. 첫 소식 안보겸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는 부산대와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각각 지원했습니다. 부산대는 합격했지만 차의과대는 낙방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 씨가 지원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오늘은 차의과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나흘 전 조 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검찰이 입시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된 서류 가운데 일부가 허위 혹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차의과대에도 같은 서류가 제출된 걸로 보고 업무 방해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이미 운용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사모펀드와 조 장관 일가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지금 잠깐 보신 대로 조국 장관의 딸은 고려대 졸업반이던 6년 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최종인 2차 전형에서는 탈락했지만 1차는 통과했었죠. 검찰이 그 1차 합격 때 의대 내부 인사에 도움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은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영어 점수와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경력 등을 보는 1단계 전형은 통과했지만 면접과 구술평가를 하는 2단계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저희 아이는 서울대 의전원에 1차는 붙었지만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서울대 의대를 압수수색해 당시 입시 전형 자료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와갖고 일단 서류는 다 가져갔거든요. 검수까지 이 원본 그까지 다 가져가 버려갖고. 검찰은 조 씨가 낸 수상 내역 등 증빙 서류의 진위는 물론 1차 전형의 입학 사정 과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딸의 점수가 1단계 전형 커트라인에 못 미쳤는데도 1단계 전형을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대 의대 모 교수와 조국 장관의 친분이 1차 합격의 배경으로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의대 학과장에게 전화해 딸의 지원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저희 아이 때문에 한 적 없고요.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은 지금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를 두고
투자처를 나는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고 그때 그 근거로 사모펀드 보고서를 제시했었습니다. 검찰이 이 보고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급조되기도 했지만 내용이 중간에 바뀌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은 코링크 PE의 사모펀드 운용 보고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모펀드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적힌 조항까지 짚으며 강조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집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조 장관이 펀드 운용보고서 초안을 직접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 장관이 검토한 뒤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알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 수정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코링크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이 정 교수를 통해 문서 조작을 요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측이 투자 대상을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조 장관 측은 당시 사모펀드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은 맞지만 수정을 요청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의혹들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득표율 아래로 처음 내려간 것이죠. 응답자들이 꼽은 제일 큰 이유는 과거처럼 경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사 문제였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인데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1%보다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부정적 평가는 53%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지율 40%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청와대의 국정 운영 주도권이 약해져 민주당과의 갈등은 물론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0대, 학생, 중도층 등 핵심 지지층이 돌아선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2주 전보다 문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은 9%포인트, 학생은 14%포인트, 중도층은 6%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강행 등 인사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조국 장관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기득권이라든지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거죠. 실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54%로 적절하다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여론조사보다 결단력이 중요하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애써 담담한 반응입니다. 40%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여권 내에서도 조 장관 사퇴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수사 소식입니다.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의 청주 처제 성폭행 사건에 25년 묵은 수사 기록이 검찰의 서류 창고에 보관돼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춘재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연관성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건 지난 1994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10차 사건으로부터 3년 뒤입니다. 검찰이 당시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찾았습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무기수 사건이라도 20년 보관 후 파기하는데 이춘재 사건은 창고에 서류 뭉치가 남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이춘재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피해자인 처제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부검 감정서와 대검찰청의 혈액형 분석 보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다음 주 초 청주지검에서 수사 기록을 복사해올 예정입니다. 이 수사 기록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청주 처제 살인 사건의 연관성을 밝혀내고 화성경찰과 청주경찰의 공조가 부실했던 이유를 밝힐 주요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오늘도 이춘재가 수감된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3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범죄심리 분석관인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지만 이춘재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를 수사본부와 가까운 안양교도소로 이감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이춘재는 자신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채널A의 최초 보도도 접하지 못했고 이후 쏟아지는 뉴스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정당국이 최초 보도가 나온 직후 TV와 신문을 볼 수 없는 독방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걸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교도소 독방으로 옮겨진 지 사흘째. 이춘재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자신과 관련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도소 전용 방송으로 뉴스를 볼 수 있지만 몇 시간이 지나 편집된 뉴스만 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제 밖에서 이런 얘기 있다는 걸 좀 아실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을 거예요. 언론 방송 보고 오고 나서 오겠습니다. 이춘재가 수용된 독방은 여러 수감자가 함께 있는 홍거실과 달리 TV와 신문을 볼 수 없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도 차단됩니다. 다른 수용자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자신과 관련된 뉴스를 보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걸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춘재는 수사를 받긴 전부터 외부 사람과의 접촉도 최소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가족을 제외하고 면회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고로 지난 6월부터 재소자가 지정하는 사람만 면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는데 이춘재는 가족만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들만 공개를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공개를 안 하니까 이렇게 접수 자체가 안 되죠. 본인이 지정해주는 사람 외에는 아예 안 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춘재는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서 장기간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춘재는 30살이 되던 1993년까지 화성에 살았습니다. 10건의 연쇄살인 사건 중 6건이 이춘재의 집 반경 3km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잔혹한 연쇄살인의 유력한 용의자가 동네에서 수시로 마주쳤을 동네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화성 주민들은 이춘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실이 믿기질 않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부터 범인은 외지인일 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어디 공장 다니는 친구나 뭐 이런 애들이 그랬지 상상만 했지 동네 사람 생각을 어떻게 했냐고.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이춘재는 이곳 화성에서 태어나 1993년 충북 청주로 이사갈 때까지 계속 살았는데요. 10차례의 사건 중 6건이 이춘재의 집 반경 3km 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춘재의 집에서 2km 남짓 떨어진 들판에서 발생했고 6차 사건 현장은 1km도 떨어지지 않은 야산이었습니다. 5차와 9차 사건 현장도 집 근처였고 이곳에서 수집된 증거물에서 최근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춘재는 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지역 한가운데에 살면서 이 지역의 지리를 꿰뚫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고. 피해자도 다 서로 알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서 아마 그거 하실 텐데 한 동네니까 아마 좀 충격. 주민들은 용의자가 동네에서 수시로 마주쳤을 청년이라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동네 사람 이춘재,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학교 동창과 이웃들은 그를 조용하다 못해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학교 동창과 이웃 주민들의 기억 속에 이춘재는 내성적이지만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엄청 착했지. 우리가 장난으로 건질고 그래도 화도 안 내고 그냥 웃어넘기고 약간 좀 내성적이고 그런 성격이라니까. 어른들한테 그냥 같은 시간 운영이라세요. 오늘 어디 갔다 오셔야 되는 되게 착한 거지. 왜 어찌다 그렇게 됐는지 몰라. 온화한 성격의 이춘재가 용의자로 지목된 것도 믿기지 않지만 빽빽했던 경찰의 수사망을 바로 앞에서 빠져나간 게 더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동네 분들 DNA 검사도 많이 했고
모바일도 뽑아가고 뭐 구강 실습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했지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하승균 전 총경도 저서에서 8차 사건 당시 500명의 머리카락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창들은 자신들이 기억하는 이춘재의 얼굴과 몽타주가 많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큰 편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내 초등학교 때 애들이 지기개 돌릴 때 뭐 뺑코 뭐 이런 식으로 돌리긴 했었는데 몽타주 보니까 눈이 약간 위로 이렇게 꼬리가 위로 올라갔는데 그런 적은 아니었어요. 내가. 당시 경찰이 용의자의 혈액형을 B형으로 단정해 수사망을 좁힌 것도 O형이던 이춘재에게 탈출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이춘재의 DNA는 정액에서도 찾았지만 땀방울에서도 찾아낸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옷을 만졌을 때 땀이 묻게 되는데 그때 함께 묻어나온 세포에서 DNA를 찾아냈다는 뜻이죠. 박선영 기자가 이 DNA를 검출해 분석해낸 국과수 과장을 만났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5번째 피해자의 옷과 속옷에서 이춘재의 정액이 발견됐습니다. DNA 감정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선 정액에서 추출된 DNA도 핵심 단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티셔츠, 바지, 속옷, 또 블레이저 이렇게 나왔는데 5차에서는 정액이 확인이 됐어요. DNA 분석하는 부분은 정자세포예요. 정자세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DNA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속옷에 땀과 함께 묻은 피부 표피세포에서 이춘재의 DNA가 발견된 데 이어 정액에서도 추가로 나온 겁니다. DNA 분석 결과는 속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일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99.999가 어떻게 돼요? DNA 염기 서열이 길어야 분석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DNA가 분해되거나 깨져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국과수는 어제 경찰로부터 4차 사건의 증거물을 넘겨받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4차 사건 증거물은 20여 개에 이릅니다. 5차와 7차, 9차 때보다 2배가량 많은 탓에 분석에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국과수는 나머지 연쇄살인 사건의 증거물 분석은 물론 다른 미제 사건의 유전자 분석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앞서 이웃 주민들은 이춘재를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했죠. 그렇다면 집 안에서는,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처제 살해 판결문 곳곳에는 그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처제를 살해한 이춘재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춘재의 폭력적 성향을 줄곧 지적했습니다. 1993년 12월 가출한 아내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20일 뒤 처제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스타킹으로 시신을 묶어 인근 철물점에 버렸습니다. 화성 살인 사건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평소 다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마구 때리는가 하면 피를 흘릴 때까지 폭력을 휘둘렀고 만 2살 어린 아들도 방에 가두고 폭행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10번째 사건은 1991년 4월, 이춘재의 처제 살인 사건은 1994년 1월로 2년 9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이춘재가 청주 처제 살인 사건 이전에도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공백기에 주목합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에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심리적 긴장감에 대한 공격 대상은 가족에게 향했을 가능성이 높고 평소 이웃이나 동창에게는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가족에게 이춘재는 악몽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이춘재는 25년 전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가 덜미가 잡혔죠. 당시 수사관은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재가 체포된 뒤 입으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다리를 파르르 떨었다는 겁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청주 처제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김식은 전 형사. 25년이 지나 은퇴한 지금도 잔혹한 계획 범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처제가 평소 집에 오면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는 습관을 파악하고
주스에 수면제를 탔다는 겁니다. 평소에 뭐 좋아하는 걸 좀 노는 거예요? 그 처제가, 이춘재가 얘기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이춘재는 범행 뒤에도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고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남일 죽었나 보다. 울지도 않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눈썰미에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차 타고 나 옆에 타고 무릎이 이렇게 딱 탄 거야. 딱 타고 딱 이렇게 하니까 탁 떠는 거야. 아무리 강심장이도 사람 죽이는 특히. 집안에서 발견된 처제의 혈흔은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세탁기 밑에 소량이 있었죠. 그런데 그 혈흔하기 위해서 시험까지 막 밤에 가서. 하지만 아쉬운 점도 남습니다. 청주 경찰이 이춘재의 화성 본가를 압수수색할 때 정작 화성 경찰은 이춘재에 대한 대면 조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성 경찰이 이춘재를 상대로 적극 수사했다면 25년 전 범인을 검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용의자 이춘재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춘재의 심리 상태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책사회부의 최석호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파악되는 거 이춘재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네,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한 뒤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문을 보면 이춘재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내성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지만 한 번 화가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성향은요. 상대적 약자인 아내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적 약자, 폭력이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것은 물론이고요. 어린 아들까지 방에 가두고 때렸는데요. 아내가 가출하자 내가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춘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처가 식구들에게 아내가 다시는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몸에 문신을 새기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 문신까지요? 네.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춘재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성적이고 조용하게 분노가 쌓여 있다가 그걸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확 폭발하는 이런 상황인데 만만한 사람한테는 폭발하고 그 만만한 사람이 성적으로 자극적인 그 취약한 여성들을 보면 분풀이를 하고 뭐 이런 성격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성격이라고 살인까지 이르진 않잖아요. 이 성격과 살인 사이 그런 연관성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들의 나이에 한번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진범이 잡힌 8차 사건을 제외하고요. 풀리지 않은 9개 사건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가 2명, 그리고 60, 70대 여성이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춘재는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167cm 정도의 외세원 체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범행 대상도 철저하게 자신보다 체구가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여성들을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화성 사건의 경우는 자신하고 뭐 피를 나눴거나 하는 가족이 아니었는데 이제 충청 북도에 내려와서는 처제가 대상이었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여기서 하나 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발생한 건 1991년 4월입니다. 그리고 이춘재는 1994년 1월에 처제 살인 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 이 사이 2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요. 아직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이춘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춘재가 이 기간 중에 결혼 생활을 하고 도피했을 가능성, 이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결혼 시점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의 몽타주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결혼을 방패막으로 삼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아내가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을 하고 급기야 이혼까지 요구하면서 이춘재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처제에 대한 그 성폭력은 처음에 부인한테 경고를 하거나 부인을 붙잡기 위한 협박이었을 것 같은데 막상 처제한테 이제 성폭행을 하다 보니 과거의 범죄가 똑같이 재현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이 들었다. 처제를 성폭행하니 과거의 생각도 든 것 같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춘재는 처제의 시신을 스타킹으로 묶고 비닐봉지에 싼 뒤에 베개 커버로 덮는 아주 철저한 계획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도 양손이 스타킹에 묶인 채 숨져 있었습니다. 그런 유사점이 보인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역시 펀드 운용사 코링크 피의뿐만 아니라 투자사의 돈을 유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친척이라고 내세우고 투자사 자금으로 외제차를 사서 타고 다녔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가족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피 공식 서류에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했던 다른 대표이사들은 조 씨를 대표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코링크뿐 아니라 코링크가 투자한 WFM 역시 조 씨가 지배했던 구체적인 정황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WFM 회사 자금으로 포르쉐 차량을 구입한 증거가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TV, 냉장고, 공기청정기와 고가의 스피커, 10여 점의 그림까지 모두 WFM 자금으로 마련했다는 회사 관계자 진술도 받았습니다. 조 씨가 회식 자리 등에서 조국 장관과의 관계를 언급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코링크 관계자는 직원 모두가 조 씨가 조국 장관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코링크에 대해 몰랐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코링크 내부에선 조 장관의 친척이 실제 대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조국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진위를 조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변호인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섭 원장의 소환 조사가 머지 않았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서울 우면동에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층 원장실입니다. 한인섭 원장의 업무 공간인데 하루 종일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한인섭 원장은 이곳 원장실에서 머무르며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원장실은 오늘 새벽 건물을 청소할 때도 청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 원장이 숙박이 가능한 원장실에서 두문불출하며 검찰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 원장은 추석 연휴를 마치고 출근을 재개한 지난 16일 이후로 줄곧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최대한 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한 원장의 변호인과 접촉해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 자녀의 인턴 활동 진위와 증명서 발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한 원장의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조국 장관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의정부 지검을 방문해서 평검사들과 대화했습니다. 법무부는 각본 없는 자유대화라고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짜맞춘 대화라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검사분들과 직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부지검 소속 평검사 대부분이 참석한 조국 장관의 첫 검사와의 대화는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조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을 두고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손보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사퇴 의사 등을 묻는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그 장관님 일가 수사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나요? 살짝 나왔습니다. 네. 일부 참석자 사이에선 검사와의 대화보단 특정 검사와의 대화였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안미연 검사가 사회자처럼 대화를 주도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부적절한 대화였다는 비판글도 올라왔습니다. 조 장관의 대학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그런 걸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사전 각본은 없었다며 진솔한 대화를 위해 언론에 비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보수 인사들이 범국민 투쟁본부를 만들고 법무장관 퇴진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처음으로 합동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수빈 기자입니다.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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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하라! 하야하라! 각계각층의 보수 성향 인사들이 국민투쟁본부를 결성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침내 범죄자인 조국을 국민의 절대 다수 이상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전 국민을 분노케 하였다. 1,000만 명 서명을 받아 다음 달 3일에는 범국민 투쟁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다만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던 차에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10월 3일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끌어내리는 날이죠? 왜 끌어내려야 되죠? 우리 모두 다 가슴속에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장이 함께 만든 조국 파면 시민연대는 부산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약 3천여 명 정도의 당원과 시민들이 모였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했습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이현승 의원은 촉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북한이 이번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전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를 북미 실무협상 대표로 발표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한 것을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 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참모들을 향해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선신문은 볼턴 전 미 백악관 보좌관을 거론하며 국내외에서 배격받고 혐오당한 외교 전문가라고 비난했고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는 대통령의 뜻을 어기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상 간의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북미 실무협상에 나설 수석 대표도 공개했습니다.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가 본인 명의의 담화를 내면서 스스로를 수석 대표로 칭한 겁니다. 북미 협상 라인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명길 체제로 새롭게 구축되면서 실무 협상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저는 실무 접촉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정말 2, 3주 안에 열릴 거라고 보고. 국민은 현재 뉴욕 채널을 통해 시간과 장소를 논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준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몸집을 키우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물폭탄을 예고하고 있어 단단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지금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현재는 소형급이지만 가을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어 중형급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일요일인 22일 오전에 제주 서귀포 남쪽 220km 부근 해상으로 접근하겠고 부산 남동쪽 해상을 바짝부터 지나간 뒤 월요일 오전 독도 북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태풍은 물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풍이 차가운 가을 공기와 만나기 때문입니다. 온더습한 공기와 기존에 있던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21일경에 강한 비에 영향을 주겠고 비는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월요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에 많게는 600mm 이상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전남 등지에는 4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세찬 비도 예상됩니다. 폭우와 함께 최대 풍속 시속 160km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에서는 미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고 되도록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지난 2015년 43살의 젊은 나이로 캐나다 총리가 된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인종차별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소수 인권에 앞장선다는 이미지를 앞세웠는데 과거의 모습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준수한 외모와 함께 소수인권을 강조하며 화제에 올랐던 트리도 캐나다 총리. Racism in any form is unacceptable and runs contrary to Canada's long history of diversity. 하지만 얼굴을 온통 갈색으로 칠했던 사진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사립학교 교사 시절 한 파티에서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아랍인처럼 목과 손도 모두 분장한 겁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얼굴을 검게 칠하는 흑인 분장에 이어 20대엔 곱슬머리 가발을 쓰고 흑인을 흉내낸 영상도 공개된 겁니다. 트리도 총리는 본인임을 인정하고 연일 사과하고 있습니다. It was something that I didn't think was racist at the time. What I did was inexcusable and wrong. 하지만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 같은 블랙페이스 분장은 인종차별적 행동으로 금기시돼 왔습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트리도 총리의 재선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유권자들은 그가 소수인권과 사회통합을 강조한 진보의 아이콘이었다는 점에 더 큰 실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영국 럭비팀이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논란이죠. 영국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지난 9일부터 일본에서 열린 세계군인 럭비 월드컵. 10개 나라 군인팀이 참가한 이 대회가 일본 우익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팀이 지난 13일에 찍은 사진 때문입니다. 배경은 바로 야스쿠니 신사. 2차 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된 곳인데 당시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영국 군인들이 참배까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광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본 우익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역시 신사의 나라다. 영국의 기사도와 일본의 무사도는 통한다 등의 댓글로 군국주의를 교묘하게 선전한 겁니다. 외신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영국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폴 웨든 주일 영국 대사가 럭비팀을 불러 호되게 질책한 겁니다. 신사 방문을 주재한 아티쇼 중령은 민감한 부분인지 몰랐다, 매우 부주의했다고 사과하며 트위터에서 관련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방문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계인들은 아직도 정확한 역사적 지식이 없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 주요 언론 매체에 메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팽창주의 움직임. 정부와 민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양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인 재력가를 접대한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지만 성매매가 이뤄진 증거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유준상 제18대 대한유투협회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대한유투협회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200여 명이 참가하는 협회정배 전국 요트대회를 개최합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북상 중입니다. 이번 태풍은 강풍보다는 호우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태풍의 최근접 시각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일요일 오후 3시, 여수는 저녁 8시, 부산은 밤 10시경에 태풍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남해안으로 비가 확대돼 낮에는 그 밖의 남부 지역, 일요일 오전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으로도 비가 오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은 비의 양이 10에서 40mm로 상대적으로 적겠습니다. 내일 서해와 남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6m, 또 모레는 최고 9m로 집채만한 파도가 우려됩니다. 해상 안전에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차츰 벗어나겠고 화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태풍의 작은 피해라도 없도록 실시간 기상정보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상처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눈부시게 꽃물을 밀어 올렸으니 나무에게는 상처인 옹이를, 하지만 나무에서 가장 단단한 곳이 된 옹이를 시인은 상처로 부르지 말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옹이 이야기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뉴스A는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탄핵과 당선에서부터 적폐청산, 조국 장관 파문까지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옹이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상처가 없는 사람도 사회도 없습니다. 비록 상처가 됐던 뉴스가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옹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월요일부터는 동정민 앵커가 여인선 앵커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